제108의 이론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는 옛것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한 놈만 패. 그래서 지우서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 씨가 한 놈만 뒤지게 패는 그런 게 바로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 놈만 패겠습니다. 자, 뭔 얘기냐? 회계 정책이 있고 회계 추정이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오류는 그렇다 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정책이랑 추정에 대해서 구분하는 요령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놀이문화가 하나 있죠. 바로 스타크래프트. 자, 거기서 테란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걔네가 가스를 채취하는 곳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리파이너리.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정제소예요. 정제소. 물론 어이지만 여기서는 I라고 치자. 정제소. 그래서 정은 뭐예요? 정책.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애들을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소급이에요. 소급. 소급해서 과거 재무제표까지 싹 뜯어 고치는 것이죠. 자, 이거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책의 반대는 추정.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정책이지만 추정은 나머지. 대부분이 추정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소급법이 아니라 얘는 전진법. 그래서 자, 얘는 올해부터 자, 이렇게 회계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 이 두 가지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틀린 것은 첫 번째 회계 추정 효과는 당연도 개시일부터 겁나 적용한다. 맞아요. 전진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뀌는 거예요. 올해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맞아요. 두 번째, 변경된 회계 정책은 원칙적으로 전진석으로 적용한다. 틀렸죠? 정제소. 쟤는 정책은 소급법이기 때문에 정기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돼요. 올해부터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올해부터 바꾸는 게 아니에요.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고요. 맥이 동일한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 유용성이 향상됩니다. 4번도 비슷한데요. 정책도 마찬가지. 맥이 동일한 걸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 여기서는 기간 간,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간 간. 그래서 매년 같은 걸 쓰면은 당연히 그런 비교 가능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 문제. 자, 두 번째.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 발행 회사에서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자, 순자산은 자본이죠. 자본의 변동이 없다? 자, 요런 문제는 사실 머릿속으로 푸는 것보다는 회계처리를 해보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우리 주식 배당을 결의시 어떻게 하죠? 현금 배당이든지 주식 배당이든지 아무튼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이익금을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차변의 이익이익금은 얼마 감소하면서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건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 주식 배당 드리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주식을 실제로 발행하고 그 주권을 인수해서 갖다 주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결의 시점에 생겼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면서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 이런 것도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주식 발행한다는 거는 그 주권, 즉 종이를 인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이는 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액면가액 5,000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게 액면가액이라고 부르죠. 자, 액면가액이 뭐냐면은 자, 우리 자본 항목에서 자, 제일 첫 번째인 자본금 있죠. 자본금의 정의가 액면가액. 그래서 항상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 주권을 인쇄를 해요. 그러면은 한 주 발행할 때마다 액면가액이 5,000원 늘어나죠. 또 인쇄 또 하면 5,000원 늘어나고. 그래서 주식의 발행은 액면가액이 증가고 또 액면가액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도 역시 증가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하는 분기에는 무조건 자본금이 늘어나요. 반대로 주식을 소각하게 된다. 그럼 주권을 찢어버리죠. 그럼 액면가액이 감소하겠죠. 그럼 그때는 자본금이 차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순자산 즉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미국 주식 배당금은 어차피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이익이익금은 자본 감소,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의 증가.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증가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요건 맞고요. 자, 주주 입장. 주주 입장은 누구 입장이에요?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 주식수 및 단가만 조정한다. 즉 회계 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네, 주식 배당 받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 A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이 주식 배당 받아서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왜냐? 자, 이 회사가 예를 들어 100만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회사였어요.
자, 기업가치. 기업가치는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 네, 그거를 기업가치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0만원만큼 시가총액이다. 예를 들어서 100주 곱하기, 자, 시가 만원인 회사였어요. 100주를 더 발행해가지고 200주가 되면은 어차피 이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럼 시가가 어떻게 돼요? 시가가 반토막 나겠죠. 주식수가 2배가 되니까 어차피 기업 가치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가치가 뭐 단기면직권이나 매도면직권이 될 텐데 그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수, 자, 주식수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단가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요것만 조정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식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금이 겁나게 감소한다는 얘기다. 맞죠? 배당 결의일에는 이익이익금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겁나 증가한다. 틀렸죠? 액면가액은 불변이에요. 거기 주권에 적혀있는 금액은 그럼 뭐 주식 배당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5천원짜리 계속 5천원짜리고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맞죠? 결의일 이후에 실제로 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할 때 그때는 자본금, 즉 액면가액이 증가를 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푸실 수 있어요. 자,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귀속되는 보고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첫 번째,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게 있고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간 배분, 자, 단기 즉시 인식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중 비용 인식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우리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매출원가죠. 자, 얘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요 수익이랑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돼요. 매출원가. 그건 비용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매출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비용은.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간 배분을 하는 비용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 감가상각비랑 혹은 무형자산 상각비.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동차를 샀다, 건물을 샀다. 왜 샀어요? 수익을 획득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00만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 특히 수익기 위해서 매출액을 획득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정액법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한다. 그러면은 3, 4, 5 이렇게 매출액은 1000만원씩 발생을 해요. 매년. 근데 이 자동차를 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매출액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정액법으로 잔존가액이 없다고 치면은 100만원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그냥 체계적으로 배분해가지고 100만원씩 빼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합리적인 기간 배분하는 그런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겠고요. 즉 싱싱하는 거는 대부분의 판관비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판관비.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뭐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걸 제외한 대부분의 판관비. 대부분의 판관비는 그냥 발생 즉시 그냥 비용을 인식해버리죠. 자, 그래서 비용인식의 성격이 나머지 다른 하나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합리적인 기간 배분 요 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급여, 광고선전비, 접대비. 요거 얘네들은 다 그거죠. 세 번째 케이스. 그래서 그냥 발생 즉시 그냥 비용을 처리해버리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챙겨드리자면, 만약에 감가상각을 안 했다면? 지금 감가상각을 할 때는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 비용을 차감을 하잖아요. 만약 감가상각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자, 비용 없죠? 감가상각비 없죠? 없죠? 마지막 연도에 어떻게 돼요? 폭탄이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왜? 자, 대변에 차량 후반부 500만원 잔고가액이 그냥 없어지죠. 그 다음에 원래 감가상각을 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써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아마 그리가 신차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차변에 현금 10만원 받았다.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잡혀요? 무려 490만원이죠. 그럼 누가 겁나 킹받아요? 마지막 5년차가 겁나 킹받겠죠? 그죠? 야, 자동차 쓰면서 니네들 매출액 이렇게 다 벌었는데 왜 내가 혼자 490만원 다 떠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은 4번.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것도 분기를 해보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지금 차대면에 BS 항목과 IS 항목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자, 일단 격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분기했을 때 이런 분기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분기를 하는데 차변에 비용 얼마, 동시에 수익 얼마, 끝. 이런 분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기 절대로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저는 뭐 B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자산부채 자본은 무조건 분기할 때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죠? 자, 지금 하나씩 회계처리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야 1년 이내에 도래한 장기채무를 유동성 대체하지 않았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장기 차익금 등등을 차변으로 패 죽이면서 유동성 장기 부채를 대변으로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둘 다 부채니까 얘는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이 없죠. BS에만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겁나 회계 처리한 경우. 자, 요거 매출 할인 분계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이것도 제가 직접 발견해낸 건데, 우리 매입 할인이나 매입 에너지 등 있죠. 매입 차감 항목. 얘네들은 분기를 대변해야 돼. 왜? 자, 우리 상품 특이점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기초가 있고, 여기 밑에가 순매입이잖아요. 어쨌든 매입이잖아요. 매입이 차변이기 때문에 매입 차감 항목은 대변에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즉 매출은 대변 항목이죠. 수익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빼는 매출 할인은 반대쪽인 차변에다 해줘야겠죠. 그죠? 네, 대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치가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겁나게 일찍 현금으로 9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아싸 땡큐, 그래 일찍 갚았으니까 내가 할인해줄게 10만원. 여기 매출 할인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차변 맞죠? 여기 차변. 자, 차변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줄어드나, 아니면은 요걸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 비용이 늘어나나. 사실 같죠? 수익이 줄어드나,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영업의 비용이 늘어나거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영향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기성 매출 채권을 매출 채권으로 겁나 분류한 경우, 이것도 전혀 차이가 없죠. 사실은 계정 과목에만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재무상태표에는 오류가 있지만 손익계산서에 오류는 없고요. 감가상각비를 과대하게 당했다. 이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얼마,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과대하게 당했다. 그러면은 걔가 차변으로 넘어가서 어떤 특정 자산을 더 많이 차감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자산도 틀리게 되니까 둘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다. 됐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슬슬 풀리죠? 얼마나? 자, 5번. 아래 자료에서 기말재고 자산의 겁나 포함해야 금액은 얼마인가? 자, 선적비 조건으로 매입하는 미차각 상품. 자, 미도착이에요, 미도착.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지금 바다에 떠있어요. 지금 이렇게 배가 해가지고 오고 있어요. 자, 선적했다, 즉 선박에 적재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내 거예요. 그래서 요 바다에 떠있는 거 당연히 내 거죠. 맞아요. 요거는 내 자산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개 상품 300만원. 아, 요거는 지금 내가 판매한 거예요. 1번이랑 반대죠. 지금은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 요번에는 열심히 외국으로 가고 있는데,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은 거기 도착을 해야 그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내 거 맞아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요것도 내 거. 담보 제공은 저당상품. 자, 담보 제공은 회계상 거래도 아니고 판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내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상품 400만원.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오해 소지 있는데, 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정할 수 없다. 어떤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25%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막 70%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매출 인식 못해요. 재고자산 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추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팔면은 맨날 20%만큼 맨날 들어와요. 그럼 이 매출 인식할 수 있어. 몇 프로? 80%. 그리고 80%는 판 거고 20%는 매출 인식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품률이 몇 프로인지 나왔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냥 다 팔렸다 치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냥 매출 인식하니까, 내 재고자산에서 다 없애는 것이 맞죠. 팔린 거니까, 매출 인식하니까. 자, 그러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되고, 다음 문제. 6번부터는 원가 회계죠. 재무 5개, 원가 5개, 세무 5개.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 70만원을 판매부서의 감가상각비로 겁나 회계 처리한 경우, 즉 500번대 비용인데 이거를 잘못해서 800번대로 잘못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해당 우리가 단기손익에 내세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단 단기에 생산된 제품이 모두 단기 판매되고 기초 및 기말 제품은 없는 것으로 겁나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공품 특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제공품, 물론 앞에는 원재료 특이점이 있고 뒤에는 제품 특이점이 있지만 지금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거 절대 공식 외우고 그런 사람들은 풀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이점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초 제공품 빵, 기말 제공품 빵. 왜요? 기초 및 기말 제공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요 밑에 우리 세 친구가 들어가는데 바로 단기 총재 지원가죠. 픽스 재료비, 픽스 농업비, 세수 간섭비, 이런 것도 일일이 막 직접 재료비 다 쓰면 시간만 한 세월 걸리니까 다이렉트 머티리얼, 다이렉트 레이버, 오버헤드 코스트 이렇게 줄여서 쓰세요. 지금 제조부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지금 비용이 적게 계산된 것이죠. 즉 오버헤드 코스트네요. 요게 과소하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오류가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자, 제품 매출원가가 70만원만큼 과소 계상이 되겠다는 얘기다. 맞네요. 지금 제품 특이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완성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름 뭐요? 단기 제품 제조가. 그래서 요렇게 완성된 게 제품 특이점으로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100만원이라고 치면은 100만원만큼 완성돼서 제품 창고로 갔죠. 요게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에 생산한 제품 모두 단기 판매되다. 그럼 제품 매출원가 요게 100만원이라는 뜻이죠. 단기에 생산 완성된 게 다 팔렸으니까, 그러면은 기말 기초 제품도 역시 빵이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요 합계가 다 똑같아요. 공시총재정가, 그 다음에 요게 기초 기말 없으니까 똑같이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이 내려오고 똑같이 팔린 것이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즉 여기에 오버헤드 코스트, 제조간접비가 70만원만큼 적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쭉쭉쭉 이어져가지고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도 70만원만큼 적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거 1번이네요. 제품 매출원가 70만원만큼 과소 계산이 되겠다는 얘기다. 정답 1번. 나머지는 틀렸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총이 70만원만큼 과소 계산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일단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제일 처음에 뭐죠? 매출액. 매출액이나 수익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죠. 그 다음 거기서 뭘 빼요? 하나만 빼면 되네. 그죠? 판매비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게 계산되죠? 영업이익 계산된 이후에는 영업 외적인 애들이 밑에 나와요. 영업이익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는 것이죠. 자, 그럼 법인세 차감장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냥 세전이익이에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만 빼면 단기순이익이죠. 바로 단기에 순수한 단기순이익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다. 자, 근데 여기서 제품 매출원가, 어쨌든 매출원가가 70만원만큼 과소죠 지금. 자, 요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출 총이익은 비용을 적게 빼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은 늘어나죠. 됐죠? 매출 총이익 과소 계산? 아니, 매출 총이익은 과대예요. 2번 틀렸고. 자,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 70만원만큼 적게 빠져서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산됐지만 매출원가에서 줄어든 게 판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세전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다시 원위치로 되는 것이죠. 과소? 아니. 정답은 1번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은 7번 문제. 자, 주식이나 광명의 원가 관련 자료다. 단계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이랑 제조간접비 이 두 개를 겁나게 합친 것이죠. 자, 직접 재료 구입액 12만원, 직접 재료 기말 재고액 만원. 그리고 직접 농업이 요게 20만원. 자, 직접 농업비가 바로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 제조간접비, 즉 고정비 성격을 가진 OH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얘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죠. 이러한 변동 OH도 있다.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직접 농업이 3배이다? 그럼 변동은 얼마냐? 60만원? 자, 그럼 고정 OH가 50만원, 변동 OH가 60만원이니까, 얘는 11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쵸? 자, 개념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다음 자리에 설명은 원가 행태 예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원가 행태라는 거는 일단 고정비랑 변동비, 이런 구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조업도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조업도의 변동과 관련이 전혀 없죠. 예를 들면 공장 임차료. 자, 공장 월세가 매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조업도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냥 100만원씩 꾸준히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변동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만 들면 재료비 조금 들어가고. 자, 이런 게 원가 행태인데, 예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조업도가 빵이면서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원가도 비례적으로 겁나 증가한다. 혼합 원가라고도 한다는 얘기다. 혼합 원가는 준 변동비의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금 4번에 정기요금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준 변동비죠. 그래서 여기 기본 요금 있어요. 자, 요만큼은 고정비 성격이죠. 조업도에 관계없이 그냥 매번 발생하는 거니까 고정비 성격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여기는 변동비 성격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혼합돼 있다고 해서 믹스 코스트, 혼합원가라고 한다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네요. 전기요금처럼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죠.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다음 물량흐름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과 니인의 차이를 겁나 구하면 얼마인가? 자, 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은 기업이고, 선입선출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은 니인계이다. 자, 이거 일단 특이장 그려가지고 물량흐름 파악부터 해야겠죠? 아니, 왜? 지금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완산량의 차이를 물어본 거죠. 차이. 이거 특이장 그려가지고 일일이 또 공식 암기해가지고 일일이 평균법 풀고 선입선출법 풀고, 그래서 비교하면 겁나 행복하겠죠? 미쳤냐는 얘기다. 자, 재료비 차이가 재료비랑 이제 가공비가 있는데, 재료비 차이는 기초 제공품 수량이에요. 즉 여기서는 300개.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은 두 개 차이가 300개고 300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는 기초 수량 곱하기 진행량.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00개 곱하기 40%니까 340이 120개. 그래서 문제에서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렇죠? 자, 다음은